만화책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되게 힘든 생활을 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벨이라는 소금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폭등이 일어났었던 이제 흉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벨이라는 소금세는 원래 사실 침대 시트나 아니면 향료, 와인, 밀에서도 적용됐었던 간접세고요. 루이 14세 이후에는 대부분 소금에서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강제적으로 사게 했었고 거기에 세금을 붙였었고요. 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빵을 만드는 주식이었었고 밀이 흉년이 일어나면서 80% 이상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더 살기 힘든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소금세 이외에도 이때 평민들에게 탈취한 세금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조권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빚을 많이 졌잖아요. 이걸 귀족에게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귀족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대신 너희들은 평민에게 대신 세금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수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와인 토지세, 이제 평민들이 와인을 만들려면 토지세를 내야 했고, 재밌는 건 와인 반입세라는 게 있었어요. 파리는요, 이렇게 성곽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파리에 입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파리가 와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도시였을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반입세라는 걸 내야 됐어요. 근데 이 반입세가 상당히 이 세금이 비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탈세 방법들이 좀 생겨났다고 해요. 예를 들면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뚫고 그 터널로 파리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발견된 터널이 한 80여 개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 복식을 보시면 의복이 여성들이 치마가 굉장히 넓었죠. 여기 안에 주전자 안에 이제 와인을 넣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풍선에 와인을 매달아서 파리 성곽 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가장 정말 또 기가 막힌 그런 탈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갱게트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교수님들 빈센트 반 고흐의 갱게트라는 작품 보셨죠? 네네. 그리고 갱게트라고 하면 어떤 곳이냐면 파리의 외곽, 그 교회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춤도 추고 이제 와인도 마시는, 술도 마시는 그런 곳을 갱게트라고 해요. 근데 파리에서 마시지 않고 이 갱게트에서 와인을 마시게 되면 파리에서 마시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와인을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예. 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갱게트를 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때 당시에 이제 와인을 만들려면 이게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포도 압착기였어요. 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이 포도 압착기가 귀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민들이 이 포도 압착기를 사용하려면 귀족들에게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나도 이제 와인을 좀 만들어 봐야지 수확기가 됐을 때 귀족들에게 이걸 빌리려고 하면 이때 귀족들 역시 와인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평민들은 와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정말 많은 그런 탈세 방법, 또 많은 세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평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얼마나 이 시민들이 착취를 당했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만화를 보면 이 만화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 그리고 나폴레옹 등장하면서 만화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막말을 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게 진짠가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었고 누스의 참회록이라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이제 대두됐었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빵 없으면 케이크라는 거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빵 없으면 다른 좀 더 고급스러운 빵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서 빵 없으면 브리오시를 먹어야지 되지 라는 용어가 맞긴 한데 그조차도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빵이라는 게 귀족과 평민이 먹는 빵이 나눠져 있었었고요. 귀족이 먹는 빵은 하얀 밀가루에 우유나 버터가 들어간 굉장히 양질의 고급진 빵이었고요. 서민들이 먹는 빵은 통밀이나 호밀이 섞여 있었고 거기에 톱밥이나 도토리 가루 이런 목재들이 섞여서 됐었던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빵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나올 때
평등권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빵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고요. 80cm, 300g 정도 되는 빵을 모두 다 동일하게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나 실제로 법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바게트고요. 지금도 프랑스의 가장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빵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바게트 대회를 열어서 그 바게트를 엘리자베스 궁에 납품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얘기할 때 바게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게트가 이제 길쭉한 빵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게트를 가져왔는데 딱딱하긴 하다. 이렇게 바게트를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300g에 약 60cm 정도 되는 바게트고요. 갈라서 공기를 빼주는, 가스를 빼주는 쿠프와 그 다음에 껍질이 서로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는 빵이기도 합니다. 바게트는 제빵사들이 장시간 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오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길쭉하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거나 이럴 때 나폴레옹이 가방에다 찔러가지고 넣어서 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로는 뺑 누에즈라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왔었던 제빵사가 처음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스팀 오븐이 프랑스에 들어오면서 요 빵이 됐었고요. 비에너라즈라는 빵은 우유하고 버터가 들어갔던 빵인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변형돼서 요 바게트의 시초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자긍심이 있고 지금도 가장 즐겨 먹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빵 중에 하나가 바게트고요. 그 상징도 사실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할 때 평등권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나폴레옹 쪽으로 살짝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혹시 나폴레옹도 제가 알기로는 와인도 상당히 좋아했었던 애호가라고 하는데 뭐 좀 재밌는 얘기 있을까요?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정말 좋아하던 와인이 있었어요. 네, 샹베르땡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샹베르땡은 프랑스 지역 안에 부르고뉴 안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 와인을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뭐 나폴레옹 와인 또는 뭐 승리의 와인이라고 한다는데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꼭 와인을 들고 갔다고 해요. 이 와인을. 그래서 그 전장에 나가기 전날 밤에 한 병씩을 비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나폴레옹이 그 전장에 와인을 가져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군사들의 사기 진작 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식수에 관한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었잖아요. 그런 식수 대신 조금 배알이나 배탈이나 군사들의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와인을 먹도록 하는 것도 있었는데 유명한 얘기 중에 워털루 전쟁 얘기가 있어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워털루 전쟁이 있었던 날 전날 밤에 샹베르땡을 막 나폴레옹이 마시고 있었는데 작전 회의 때문에 미처 한 병을 비우지를 못하고 다음날 네, 전쟁에 나갔대요. 네, 참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 전날 샹베르땡 와인 한 병을 오롯이 비우고 갔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후에 황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폴레옹 집권 이후에 아마 그 프랑스의 도시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가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파리의 모습은 프랑스 혁명 이후하고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한 두세 가지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데 그중에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폴레옹이라고 이 시대라고 하는 건 혁명이 끝난 거죠. 일단은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나왔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스티유 감옥이 아니라 바스티유 광장이에요. 물론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그 감옥을 광장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시민혁명 이전에는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당시 왕들, 본이 왕의 나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곳, 과시하려고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식민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서 식민지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 기념 광장, 이런 형태의 광장들이었다면 시민혁명 이후로 그 광장이 이제는 정말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다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게 이 프랑스 혁명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뭐 여러 가지 떠오르죠. 뭐 에펠탑도 있고 뭐 개선문도 있고 하는데 샹젤리제 거리 다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거기 예쁜 샵들도 많고 거리도 워낙에 예쁘고요. 근데 그 예쁜 거리를 만든 게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오스만이라고 하는 파리 시장을 앉혀요. 그래서 오스만이 파리 대개조 개혁이라고 해서 파리 전체를 공간 구조를 다 바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차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었던 이 좁은 골목을 대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크게 대로를 만들고요. 파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좀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동그라미를 한 4-5개를 그리고요. 거기에 십자가를 걷고 거기에 또 대각선을 그으면 요게 이제 프랑스의 모습인 거예요. 파리의. 가운데 광장 형태의 것들에서 크게 중심축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혁명 당시에는 요게 상당히 좁은 거였다면 이거를 이제 크게 늘린 게 나폴레옹이 오스만이 집권한 이유이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파리는 그러면 동그라미와 십자 형태의 공간 구조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둑판입니다. 정확하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한국은 실은 도로명 주소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이름을 떠나서 우리 백 교수님 스트리트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바둑판처럼 생긴 모양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냐면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루이 14세, 15세, 16세 나면서 그 도시 중심부에 있는 그 중심적,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가운데로 몰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공간 구조 모습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아까 드리던 말씀 보면은 그 중심축이 루브르 궁전, 그다음에 콩코드 광장, 그리고 샹젤리제 개선문까지 나오는 이 큰 대로가 당시 나폴레옹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오스만이 할 때는 바로크 양식을 좀 그대로 좀 이어서 좀 도시가 좀 고풍스럽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막 생겨요. 그래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것. 그리고 콜레라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스템을 진짜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실제 파리 당시에 만들었던 상하수도 시스템은 유럽의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유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프랑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의 미로 같은 도시공간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큰 길을 내면서 다시는 혁명을 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농담 있죠. 3명만 있어도 혁명을 한다는 프랑스에서 이 공간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혹시 나폴레옹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좀 없을까요?